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리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들은 달리고 사람들은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비어있음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비어있는 1층 상가, 불이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간판, 유리창에 덕지덕지부터 색이 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들.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권리금 수천만 원을 줘야 들어갈 수 있었던 황금 상권이었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던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만이 퍼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지방 소도시나 변두리 상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 명동, 홍대 인근의 이면 도로까지 대한민국 상권 전체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변화를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일시적인 불황이라서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경기가 풀리면 다시 채워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나타나는 공실의 속도와 범위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흔히 보는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하부 구조가 무너지고 다시 짜이는 지각 변동입니다. 왜 이렇게 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공실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독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상권은 과연 어디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환율, 금리, 인구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험 신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소비 동선의 혁명적인 재편입니다. 과거, 즉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소비는 동네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들르던 카페,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먹던 동네 삼겹살집, 아이 손을 잡고 가던 단골 빵집, 그리고 급할 때 뛰어가던 편의점과 차파점. 이런 소소하고 반복적인 생활 밀착형 소비들이 동네 상권의 임대료를 지탱하고 건물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패턴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필품 구매를 더 이상 동네 상점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휴지, 세제, 생수 같은 생필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으로 현관 앞까지 배달됩니다. 굳이 무겁게 들고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은 어떨까요? 과거처럼 배고픈데 집 앞 식당이나 갈까? 하는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면 반경 3에서 5km 밖의 맛집 음식이 집 식탁 위로 날아옵니다. 반대로 직접 나가서 먹을 때는 어설픈 동네 식당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확실한 맛집,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목적지 식당을 찾아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쇼핑은 스타필드나 더현대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로 쏠립니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냉난방이 완벽하고 주차가 편리하며 볼거리가 가득한 거대 테마파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 사는 곳이 곧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불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 모이는 곳만이 소비가 집중되는 곳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온오프라인 채널의 전환이 아닙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물리적 동선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선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권은 아무리 월세를 깎아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동네 상가들이 갑자기 동시에 유령처럼 비어 보이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원인, 바로 금융 환경의 변화입니다. 2020년, 2021년의 초저금리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0.5% 수준이었습니다. 대출금리가 2%대에 불과했죠. 이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며 너도나도 빚을 내어 자산을 샀습니다. 특히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사는 것이 투자의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 나오는데 대출 이자가 150만 원이라면 앉아서 150만 원을 버는 구조였으니까요. 이른바 포지티브 레버리지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안 높은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상가담보대출 금리는 4% 후반에서 5%대, 제2금융권은 6% 7%를 훌쩍 넘깁니다. 이 수치는 상가 보유자에게 재앙입니다. 과거 2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15억 원을 대출받았던 건물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한 달 이자가 30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올리기는커녕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줘야 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자 비용은 2배, 3배로 폭증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구조가 돈을 벌어주는 자산에서 돈을 먹어치우는 하마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를 네거티브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버티다 못한 건물주들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지만 이미 수익률이 박살난 상가를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거나 헐값에 던지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자산가치 하락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닌데 환율 1,400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동네 치킨집 사장님, 상가 주인,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가, 밀가루가, 전기세, 가스비가 다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올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환율 급등 우려 때문에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우리는 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족쇄 때문에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상승한 물가는 다시 금리 인하를 막아세우며 그 결과 상가 부동산 대출 이자는 떨어질 기미 없이 높게 유지되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환율 상승은 국민들에게 경제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공포를 심어줍니다.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전부 줄입니다. 이 소비 위축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날아갑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안 떨어지는 상황. 이 구조가 바로 고환율 시대가 만든 상가 붕괴의 진짜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해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그리고 구매력의 양극화라는 세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이미 소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방 상권은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꺼집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젊은 인구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다를까요? 겉보기엔 아파트가 빽빽하니 배후 세대가 풍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막대한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 세대, 그리고 은퇴 후 지갑을 닫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숫자로서의 인구는 존재하지만 소비력으로서의 인구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은 돈을 모아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쓰지 동네 상권에서 자잘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권을 떠받치던 가장 기초적인 체력인 기본 유효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드렸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권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공실 사태는 상권의 종말이 아니라 상권의 재편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 즉, 목 좋은 곳에 가게 차리면 손님이 온다는 공식이 폐기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권리금이 오르는 상권은 어디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매우 선명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 상권,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을 운전해서라도 기어이 찾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뷰나 건축 미학 혹은 독보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파는 곳입니다. 서울의 성수동, 한남동의 특정 골목 혹은 지방이라도 폐공장을 개조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같은 곳들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이 대체 불가능한 경험. 상권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옷이나 공산품을 파는 상가는 필패입니다. 하지만 미용, 피부관리, 필라테스, 혹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마카세 요리나 체험형 팝업 스토어는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채워진 공간만이 생존합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와 팬덤이 있는 공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팬을 보유한 가게는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철학이 뚜렷하고 그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들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도 굳건합니다. 반면 단순히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임대료를 받는 역세권 1층 상가,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 식당들로만 채워진 신도시 상가, 소비 동선에서 벗어난 구도심의 낡은 상가들은 앞으로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시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비효율적인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 과정입니다. 거리에 늘어나는 공실을 보며 단순히 망했다라고 혀를 차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빈 상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2025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부동산과 자영업 시장을 이해하려면 비어있는 점포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갑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이 세 가지 심리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과거 상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콘텐츠, 팬덤으로 무장한 새로운 상권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먼저 읽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파도가 높을수록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높이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